안녕하세요. 날개입니다. 오늘은 외도 알려주는 남자 날개TV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사항을 또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상간소송 진행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요? 절차가 궁금합니다. 이런 내용인데 상간소송 저도 처음 해봤고 여러분들도 상간소송 대부분 처음이시죠?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상간소송을 하게 되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진행하는 내용은요. 제가 소개하는 변호사님을 선임하고 나면 상간소송 진행 절차라는 안내서가 하나 오는데 그 안내서를 제가 오래간만에 보니까 너무 내용이 좋고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교재로 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사건을 선임하시면 받아보시는 상간소송 진행 절차인데요. 이 내용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거를 보내주신 날로부터 소장 초안 완성까지 대략 10일이 걸린답니다. 이게 뭐냐면 우선 저 같은 경우는 지방이었어요.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전화를 통해 가지고 저의 외도 스토리를 상담을 하세요. 이게 한 1시간에서 한 2시간 정도 짧지 않습니다. 왜 안 짧냐면 여태까지 살아온 그런 날들도 있으니까 그런 전반적인 외도 스토리, 그 다음에 내가 가진 증거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기도 하고 또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를 하면 짧게 가지 않더라고요. 보통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이 스토리를 한번 쭉 들어보시고 또 서울 사시면 서초동이니까 직접 내방하셔가지고 가진 증거라든지 이런 거 전부 보여드리고 그 자리에서 저의 본인의 외도 스토리를 총 보여드리는 그런 시간이고요. 그러면 이 변호사님은 뭘 하냐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해주신 그런 외도 스토리하고 증거를 가지고 이 소장 초안이라는 거를 만드세요. 이게 뭐냐면 실제로 이상이 없으면 이제 통과가 되면 법원에 제출을 하거든요. 소장으로. 요 초안 작성하는데 대략 10일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뭐 더 짧게 하면 좋겠지만 변호사님들이 우리 사건만 하는 게 아니니까 보통 이제 10일이 걸리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내용은 소장을 접수한 후 약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 상대방이 소장을 받아보게 됩니다. 자, 이게 뭐냐면 그냥 계산하기 쉽게끔 1월 1일 날 상담을 했어요. 상담을 했으면 이제 소장 초안이 대략 10일 정도 걸린다고 했으니까 한 1월 10일 정도에 이제 초안이 만들어지겠네요. 그럼 한 여기서 접수하는데 한 5일 정도 걸릴 거예요, 대략. 왜냐하면 이제 전자소송에서 접수를 해야 되니까. 그럼 이게 한 1월 15일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상대방이 소장을 받아보게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일주일 정도 지나면 1월 23일 정도 23일 정도 되겠네요. 자, 이건 이제 보통의 빠른 케이스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경우는 피고 그러니까 상간녀든 상간남이든 인적 사항을 다 알고 있을 때 이렇게 가는 경우예요. 왜냐면 이름, 주소 등을 알면은 그냥 바로 보내면 되니까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뒤에 나올 텐데 사실 조회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름하고 보통은 핸드폰 번호만 아는 경우예요. 그럼 주소를 모르니까 소장을 어디로 보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사실 조회라는 거를 거치는데 이게 뭐냐면 이 KT, LG, 뭐 SK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상간녀의 이름, 그다음에 핸드폰 번호를 가지고 이 통신 3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이름하고 이 핸드폰 쓰는 사람 정보 다 줘봐 하는 절차가 이제 사실 조회인데 이런 경우에는 약 2주가 더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럼 한 15일이겠죠. 여기다 플러스 15일이 될 수 있어요. 자, 이게 이렇게 사실 조회를 통신 3사한테 보내면 KT 없어? LG 없어? SK 있네? 하고 이렇게 오는 게 뭐냐면 이름, 가입 내역, 그다음에 주민번호, 주소 이렇게 와요. 자, 여기서 제가 사실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주소도 중요하죠. 왜냐면은 이 소장을 보내야 되는 주소를 알아야 되니까.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저는 이 주민번호라고 생각을 해요. 왜 주민번호가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소장 접수해서 판결까지 다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뭐 해야 돼요? 판결금을 받아야죠. 이 판결금은 받아야 되는데 이 판결금을 대부분은 잘 줍니다. 왜냐하면은 12% 정도의 지연이자가 붙기 때문에 이게 무시무시한 이자거든요. 근데
안 주는 사람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안 줘가지고 강제집행 통해서 받았거든요. 이 안 주는 사람을 위해서 강제집행, 즉 압류를 해야 되는데 이 압류할 때 필수가 주민번호예요. 근데 이 판결까지 다 받고 나서 주민번호를 몰라서 이 강제집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 강제집행 할 때 주민번호 좀 알 수 있게 사실조회 할게요.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안 해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조금 초반에 늦더라도 상간소송 하실 때 이 사실조회 하시는 거를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바예요. 그러니까 조금 늦더라도 이렇게 사실조회 하시고 그러면 벌써 이 사실조회까지 한다고 하면 한 달이 그냥 지나가겠죠. 1월 1일 여기서 초안이 10일 걸리니까 그럼 1월 10일 됐죠. 그러면 소장 접수하는데 한 5일 걸려서 1월 15일 여기다가 2주 15일 잡을게요. 이 사실조회 하면 이 15일이 걸려요. 그럼 1월 30일 돼가지고 이제 비로소 소장을 보내는 절차가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아무것도 안 하고 한 달이 그냥 지나갑니다. 물론 사실조회 안 하면 이 15일은 빠지니까 조금 더 빠르겠죠. 다음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로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요거 맞아요. 상간자들, 그러니까 피고한테 답변서 제출하라고 30일 내로 제출하라고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30일 내로 답변서를 제출하는 이 모범적인 상간녀는 좀 드문 것 같아요. 변호사를 선임하면 보통은 30일 내에 제출을 하는데 변호사 선임을 바로 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 생각해보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30일 내로 제출하기보다는 아예 조금 늦게 제출하는 그런 피고들이 체감상으로는 더 많은 것처럼 느껴져요. 왜냐하면 우리는 막 다급하잖아요. 이제나 저제나 답변서 언제 올까 기다리고 있는데 느낌적으로는 30일이 넘는 것 같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피고가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하면 30일 내로 답변서가 옵니다. 뭐라고 올까요? 한 90% 이상인 것 같아요. 첫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렇게 와요. 이거 보고 뒷목 많이 잡으시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게 그냥 일반적인 그런 답변서예요. 왜냐하면 피고도 변호사를 선임했으면 변호사하고 이 상담하고 이 어떻게 작성할지 답변서라든지 준비 서면이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작성해야 될지 이거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30일 내에 그냥 이런 형식적인 답변서를 많이 제출하고 일반적으로 오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오고 그다음에 추후 준비 서면을 통해서 구체적인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건 일반적인 거니까 열은 받겠지만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 만약에 답변서를 제출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이런 내용인데 원칙적으로 답변서 제출 안 하면은 무변론이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청구한 내용 있잖아요. 뭐 청구 소가 3천만 1,000원, 뭐 3천만 10,000원 이거 하고 뭐 지연이자 한 15% 처음엔 이렇게 넣거든요. 이거 달라라는 청구가 100%다 인용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장에 쓴 내용 그대로 다 인용할 거야라는 게 무변론 판결이거든요. 근데 이게 뭐 한 5월 1일 날 이렇게 5월 2일이라고 할게요. 5월 2일 날 무변론 판결 선고할 거야라고 했는데 5월 1일 날 답변서 제출하면 이거 그냥 없어지고 변론 기일이라고 해서 재판이 잡힙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경우는 대부분 없어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상간자가 거지, 막장 인생 이런 것들 그냥 뭐 그리고 아무 관심이 없어. 뭐 나는 이미 개털이라서 뭐 이거 와서 뭐 판결금 뭐 3천만 원 나오나 아무 상관없어. 이런 개 막장 인생들이 무변론 하는 경우가 있고 대부분은 이 3천만 원이라는 이 소장의 파워가 어마어마해요. 일반인들한테 3천만 원이 적은 돈인가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돈 다 물어줘야 되나 이런 부담감이 앞서기 때문에 대부분은 아무리 못해도 법무사를 선임하더라도 대응을 하는 편이라서 이렇게 무변론으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리고 그 말이 써 있는 거예요. 재판 네 번째 사항 재판은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약 두세 달 뒤에 열립니다. 참 이게 피가 마르는 시간이에요. 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월 1일 날 해서 대략
한 달, 뭐 2월 1일이라고 할게요. 2월 1일 날 이제 도달이라고 해서 이게 상간녀든 상간남이든 이 소장을 받아본 거예요. 받아보면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약 두세 달 뒤에 재판이 열린답니다. 이 재판이라고 돼 있죠. 변론기일. 법원 용어로는 변론기일.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는 재판이 열리는 건데, 그러면 석 달이라고 할게요. 5월 1일 날 재판이 열리는데 이 텀이 굉장히 길잖아요. 이게 전자소송 들어가거나 사건 번호 입력해서 사건 진행 상을 보면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대로 멈춰 있는 피가 마르는 시간이에요. 아주 미치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너무 조바심이 나서 이 시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기일 지정 신청서라는 것도 낼 수는 있어요. 이게 인터넷 검색해 보신 분들은 이런 게 있다는 걸 알고 변호사님들한테 이것 좀 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기일 지정 신청서가 뭐냐면 이 재판부는 순번대로 지금 재판이 열리고 있어요. 1, 2, 3, 4, 5, 6 막 이렇게 쭉 열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99번째였어요. 그게 열리는 게 두세 달 뒤에 열려서 5월 1일이거든요. 근데 너무 조바심이 나서 요거 새치기 하는 거거든요. 요리로. 두 번째나 세 번째로 이리로 끼어드는 거를 이제 기일 지정 신청서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변호사님들은 기일 지정 신청서 내자고 하면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괜히 새치기해서 판사님한테 노여움을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이 변호사님들은 여러분 판결금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이렇게 판사님의 노여움을 받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뭐 사유가 정확히 되면 기일 지정 신청서를 내시는데, 그렇지 않으면 내지 말자고 이렇게 권유를 하시는데, 그런 사유가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해외로 장기 출장을 가게 됐어. 한 3년 뒤에 온대. 그러면 이거 가기 전에 판결 받고 싶잖아요. 이건 당연한 거니까. 이런 명백한 사유가 있으면 기일 지정 신청서를 내시는데, 이와 비슷한 그런 명백한 사유가 없다라고 하면 대부분은 그 기일 지정 신청서 내지 말자고 하십니다. 자, 그리고 그 후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 달에 한 번꼴로 재판이 열립니다. 자, 1월 1일 초안 나오고, 그다음에 2월 1일 이제 소장 이제 도달됐어요. 그래서 5월 1일 재판이 첫 열렸어요. 변론기일이 열렸어요. 첫 번째. 그러면 한 달에 한 번꼴로 재판이 열리는데, 그러면 이 말이 6월 1일 날 열리고 7월 1일 날 열리고 8월 1일 날 열리고 이렇게 열린다는 얘기인데, 이게 정확히 한 달에 한 번꼴은 아니고 제 느낌상은 한 45일 이 정도가 많은 것 같아요. 한 달 보름, 한 달 보름, 한 달 보름, 한 달 보름 이런 식으로. 근데 첫 재판만 열리면 이 다음번 재판은 언제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덜 조바심이 나요. 요거는 5월 1일 제 첫 재판은 언제 열릴지 몰라서 굉장히 조바심이 나는데, 한 번만 열리고 나면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열리기 때문에 덜 조바심이 되는데, 세 번째, 네 번째까지 이렇게 열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자,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보통 상간녀가 뭐가 그렇게 할 말이 많대. 낼 것도 많고 뭐 증인 신청도 요청하고 막 이렇게 재판을 지저분하게 끌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은 재판 빨리 끝내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소장 초안 작성할 때 모든 증거라든지 할 수 있는 건 다 때려 붓는데, 이 피고들은 돈을 줘야 되니까 초조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만 더 재판 잡아달라고 이렇게 읍소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지저분하게 흘러가는 경우는 이렇게 세 번째, 네 번째가 열릴 수 있지만, 보통 일반적으로는 한 번, 두 번 이 정도에서 많이 끝나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다음번에 중요한 게 나오는데, 상대방 답변서가 오면 담당 변호사님께서 직접 전화를 주시고 그 내용을 알려드린답니다. 자, 이건 별표입니다. 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런 소통. 자, 이런 변호사님들 별로 없어요, 진짜. 제가 여러 건의 소송 피해자분들하고 소통을 하다 보면 대부분 그냥 알아서 변호사님이 진행을 하시기 때문에 도대체 피해자분 아내분이나 남편분들이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다라는 분들이 많은데, 자, 이렇게 친절하게 답변서라든지 이런 뭐 이 답변서가 온다는 건 또 준비 서면이라든지 기일이 잡히면 또 전화를 주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안심하고 소통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여기 써주신 겁니다. 자, 메일로 보내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내용이에요. 다음 내용은 재판 관련 문의사항은 소송 관련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셔도 됩니다. 단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뭐 답변서가 왜 안 오는지, 재판 날짜가 왜 안 잡히는지, 언제 잡히는지 뭐 이런 것들은 답변 드리기 곤란하다는 이유가 뭐냐면 이건 변호사님도 몰라요. 모름. 왜 모르냐면 이게 권한이 재판부에 있기 때문에 변호사님이 알 수가 없어요. 언제 재판이 열릴지는 이 변론기일 통지서가 날아와 봐야 알 수 있는 거라 이거는 변호사님한테 백날 물어봐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 이 답변서 안 내는 이유를 물어봐도 변호사님은 몰라요. 아니 왜 피고가 답변서를 안 내는지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무슨 작전을 짜는 건지 아니면 그쪽 변호사가 조금 뭐 너무 바빠갖고 늦는다든지 이럴 수도 있는 거라서 그것까지는 알 수가 없다는 그런 내용을 써주신 거고요. 두 번째,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는지 재판 절차 혹은 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사무실 직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더 정확하다. 신속하게 답변을 얻으실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이 사무실 직원분들 이런 카톡이 있거든요. 카카오톡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좀 소송 관련해서 궁금한 것들 질문을 하면은 답변을 준다는 내용인데 이런 경우는 통상 어떨 때냐면 저 같은 경우는 답변서가 왔는데 답변서를 갑자기 밖에 나가서 보고 싶은 일이라든지 누구랑 상의할 일이 생겨서 답변서를 좀 받아보고 싶거나 아니면 준비 서면이 와서 그걸 좀 받아보고 싶을 때 이런 좀 간소한 것은 사무실 직원에게 카카오톡으로 문의하면 그냥 카톡으로 바로 보내주거나 이렇게 한다는 내용이고 변호사님한테 물어봐야 될 좀 심각한 사항이라든지 중요한 사항은 변호사님한테 물어보시고 그다음에 뭐 변론 기일이라든지 이런 재판 날짜 기일이 언제 잡혔나요? 이런 거는 사무실 직원에게 문의하는 게 보다 빠르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오는데 다른 사무실과 다르게 저희 사무실은 날개가 소개하는 변호사님 말씀드리는 거죠. 담당 변호사님의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뭐 24시간 전화해라? 이건 아니고요. 이건 아니고 언제든지 전화하면 응대해 드릴게요. 이런 내용인데 이렇게 개인 전화번호 공개하는 변호사님들 거의 많지 않아요. 업무폰 그러니까 퇴근하면 죽어도 연락 안 되는 그런 전화번호 그 주시는 변호사님들이 대부분이지 이렇게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공개해 주시는 알려드리는 변호사님은 적습니다. 이게 참 여러분들한테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 굉장히 궁금한 사항이 있고 어쩔 때는 막 밤에도 막 이런 상상과 망상이 막 올라와서 궁금하거든요. 그러면 언제든지 카톡이나 문자로 드리면은 보시면 뭐 그때 답변해 주실 수도 있고 못 보시면 그 다음 날이라도 100% 연락이 된다. 그리고 그런 마음가짐이 돼 있다. 이런 뜻이니까 자, 이 소통 면에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증해 드렸으니까 전혀 여러분들한테 부담감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써 있네요. 전화 연결이 되지 않을 시 문자로 남겨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자, 요건 이제 간단한 Q&A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그런 내용인데 이 가압류, 강제집행이 어떻게 다르며 꼭 해야 하는 절차인가요? 이런 걸 진짜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건 저도 많이 듣는 질문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그냥 변호사님이 써주신 말씀을 듣지 마세요. 변호사님을 무시해서가 아니고 저는 변호사님하고 좀 생각이 틀리고 이 변호사님은 왜 이렇게 좀 점잖게 말씀해 주실 수밖에 없는 게 아니 변호사님이 상간자 열받으라고 이건 꼭 해야 됩니다. 이렇게 글에 공식적인 글에 쓸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저는 상간자 따위의 그런 생각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제 생각대로 말씀드리고 제 생각이 여러분한테도 더 맞을 거고 제 생각이 더 맞습니다. 저는 이걸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가압류 이건 원칙적으로는 돈을 묶어두는 거예요. 뺏어올 수는 없고 돈을 묶어두는 거. 이 내용을 여기 설명을 해주신 거고. 근데 이게 원칙이 맞아요. 그 다음에 압류는 다 뺏어오는 거예요. 이거는 판결 후. 이거는 소송 직후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이것도 판결만 나면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요거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언제든지 가압류도 할 수 있어요. 자, 이 가압류 무조건 하세요. 무조건 하세요. 이거는 진리입니다. 진리. 자, 이걸 왜 해야 되냐면 상간사소송이 뭐예요? 금융 치료하는 거잖아요. 상간자들 열받으라고. 그리고 여러분도 금융치료예요. 왜냐? 돈 받아서
열받잖아요. 상간자가 열받잖아요. 열받는 걸 돈을 뺏어 와서 여러분의 자존감을 업시키는 그런 소송이 상간 소송이거든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물분해소가 다 될까요?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간자 더 열받게 해야겠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가압류예요. 부동산도 있고 통장도 있고 월급도 있고 차도 있고 부동산 없어? 그러면 전세금도 있고 월세도 돼요. 다 할 수 있어요. 단 이런 것들은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금액이 낮아서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부동산 없으면 일단 전세금도 알아볼 수 있고 월세도 할 수는 있어요. 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그렇지. 통장, 월급, 차, 돈 되는 것들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들 상간녀, 상간남은 여러분이 사정을 제일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뭐가 크리티컬일지 잘 생각해 보시고 하시면 되고 자 월급 같은 경우는 이제 공무원, 뭐 군인, 공직 아니 교사 이러면은 월급 압류되면 이게 얼마나 개망신이에요. 다 아는데 뭐 대기업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중소기업이라도 뭐 인사 담당자들 있을 거 아니에요. 월급 압류되면 이게 얼마나 개망신이고 상간자들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자,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게 가압류예요. 그래서 저는 이건 무조건 하시라고 저는 권장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이런 소송 절차를 다 해서 압류가 되면 아니 판결이 되면 압류를 할 수 있어요. 요거 아까 이 적어주신 모든 내용 다 압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쉬운 압류가 유체 동산이에요. 그 빨간 딱지 있죠. 집에 가서 빨간 딱지 붙여갖고 가전제품, 컴퓨터, 장롱, 뭐 금은 보석 이런 거 다 가져올 수 있는 게 이제 유체동산인데 이거 한번 해보세요. 상간자 집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 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판결 나고 상간자가 돈을 빨리 줄까봐 걱정했는데 다행히 늦게 주셔서 저 같은 경우 통장 압류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돈 바로 주더라고요. 자, 요것도 압류도 할 수 있고 가압류도 할 수 있고 이건 여러분들의 권리니까 저는 이 두 가지 다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그 내용이 여기 써 있는 거고 이거는 단점이 있죠. 돈이 들어가죠. 왜냐하면 이것도 소송이니까 소송 비용이 들어가요. 뭐 변호사님 선임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 가압류, 압류, 특히 압류 같은 경우는 제 블로그에 통장 압류, 급여 압류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방법, 셀프로 할 수 있는 방법 다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가압류 같은 경우도 이제 변호사님 쓰면은 돈이 들어가요. 근데 이거 구글이나 유튜브 보면 친절하게 잘 안내돼 있고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셀프로 직접 하시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자, 상대방도 변호사 선임하나요? 네, 이건 100%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100% 같은데 여기 보시면 20건 중 19건 정도가 선임한다고 돼 있어서 저는 통상 95% 정도 변호사 선임한다고 돼 있는데 이유는 쪽팔리잖아요. 아니 상간녀 불륜했다고 상간녀 상간남인데 재판장에 직접 가갖고 자기가 직접 자기 변호를 해?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체감상은 20건 중 20건은 다 선임하는 것 같은데 한 건 정도는 선임을 안 한답니다. 그게 뭘까요? 한 건? 한 건 정도 선임 안 하는 부류가 뭐냐면 거지들, 인생, 개막장,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요거예요. 요건들이 요 나머지 20건 중 11건 선임하니까 이 한 건이 요겁니다. 자,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변호사 vs 변호사 이렇게 박 터지게 싸워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겼을 때 여러분들이 울분 해소가 없답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 문제 뭐 싸울 쟁점도 없이 그냥 싱겁게 끝나버리면 꼭 화장실 갔다가 그냥 뒤처리 안 하고 나온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막 적반하장에 있지도 않은 위조된 그런 증거에다가 뭐 증인 신청하겠다 이런 것들 골머리 싸가면서 그렇게 어렵게 여러분들이 상간소송 승리하시면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서서히 자존감이 올라가서 이 판결이 날 때쯤에는 상간녀 따위가 굉장히 하찮게 보여요. 참 네가 사는 게 그렇지, 네가 주장하는 게 그렇지, 나는 너희들을 완벽하게 밟고 일어섰다. 이런 자존감 상승 효과 때문에 여러분들이 치료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한 건이야 거지들 인생 개막장이라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소송 시작했는데 끝날 때까지 뭐 쟁점도 없이 그냥 허무하게 판결이 나버렸어요. 그러면 이것만큼 진짜 허무한 게 없어요. 현타가 와요. 현타감. 그래서
어렵더라도 이렇게 변호사 박 터지게 싸우는 게 여러분 자존감 회복을 위해서는 엄청나게 더 좋은 거니까 힘들더라도 다 이겨내시기를 저는 권장을 드립니다. 자, 여기 말씀드렸죠. 변호사 19건, 20건 중에 19건, 뭐 확률상으로 95% 이상 변호사 선임합니다. 언제 변호사 피고가 변호사 선임할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재판에 저도 출석해야 되나요? 이거는 예도 되고 아니어도 되는데 그게 뭐냐면 변호사 출석을 대신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출석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대리인이니까 변호사가 대리인이거든요. 그래서 통상은 변호사님 혼자 가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소송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저는 가사조사, 변론기일, 조정 이런 것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참석을 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출석하라고 권장을 드리는데 단 멘탈이 약하신 분은 안 가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압감이 엄청나고요. 불시에 판사님이 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많이 변론 참석했어도 한 3번인가 5번인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나요? 아니면 뭐 재판 중에도 뭐 할 말 있나요? 이렇게 판사님이 발언 기회 주셔가지고 발언을 했는데 이게 그 일반인들이 여러분들이 재판 참석해서 갑자기 준비도 안 됐는데 이렇게 발언 기회 주면은 머릿속이 오히려 하얘져가지고 뭐 어버버버 하다가 그냥 그것 때문에 다음날 이불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멘탈이 안 되시고 언변이 조금 약하신 분들은 그냥 변호사님만 출석하시는 게 좋고 나는 나가가지고 상간자 씹어먹어 버릴 거야 이런 강한 전투력이시면 저는 무조건 찬성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재판부 분위기도 보시고 그다음에 재판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또 판사님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이런 성향이라든지 이런 거 보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항소 들어올 수도 있고 뭐 이혼 소송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험이 그 재판을 어떻게 이제 풀어나가야 되는지 이 변호사님하고 소통하기도 훨씬 좋으니까 만약에 전투력이 만렙이시다 하시면 저는 무조건 참석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다음에 상담 후 증거가 보내드리겠는데 언제까지 보내드려야 되나요? 이건 뭐 아무 때나 보내주셔도 됩니다. 단 증거를 늦게 보내면 그만큼 소송이 늦어지겠죠. 다음 상대방 주소를 몰라 통신사 사실조 했는데 명의자가 주소가 틀리대요. 자, 이런 경우가 아까 말한 한 건에 해당하는 경우예요. 개막장 인생. 이게 뭐냐면 사실조회 통신사 사실조회 했는데 이게 대포폰인지 뭐 인적사항 그러니까 이름하고 핸드폰에서 KT, LG, SK 이렇게 했는데 아니래. 이런 사람이 없대. 이게 뭐예요? 대포폰이거나 아니면은 가족 명의인 경우 이런 경우는 없다고 나와요. 그래서 소장이 어디로 보낼지 모르는 경우가 나오는데 그런 경우가 통상 뭐냐면 인생 개막장으로 산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걸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고 은행 등에도 사실 조회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차량 번호를 알고 있으면 차량 번호를 가지고 인적사항 조회해서 사실 조회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이런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사실 여기 그 통신사 사실 조회해서 안 되면 알뜰폰 사실 조회하면 대부분 여기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실 조회가 되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예금주라든지 그 다음에 차량이라든지 이렇게까지 사실 조회하는 경우는 제 주변에서는 못 봤습니다. 여기 알뜰폰에서 나오는 경우가 더 많이 봤어요. 이 알뜰폰 사실 조회하면 조금 더 오래 걸립니다. 여기들은 사실 조회 회신이 좀 늦어요. 한 10일 이상 걸리는 것 같아요. 재수 없으면은. 그리고 또 알뜰폰 통신사가 좀 많죠. 그래서 여기 안에서 거의 해결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소장 작성 이후 새로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죠? 이게 뭐냐면 새로운 증거 나왔다는 거거든요. 아까 이제 1월 달에 시작해서 5월 달에 첫 변론 재판이 잡혔어요. 그럼 이 중간 기간에 이것들이 안 만나야 되는데 또 만나거든요. 그래서 빼박 증거를 또 잡았어. 이 기간에. 근데 이때 지금 그 초장 초안 작성하는 1월 달에 증거 여러분들 다 드렸는데 이 기간에 빼박 증거가 또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는 얘기인데 이거 어떻게 하나요? 이 내용인데 뭐 이렇게 읽어보실 필요도 없어요. 이거 안 낼 일 없습니다. 다 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변론기일 한번 끝나고 운이 좋아서 바로 판결이 잡히면 이 기간에 참고 서면이라는 절차가 또 있어요.
변론 종결 후 판결 전까지 내는 문서가 참고 서면이고 통상 이때 탄원서 내거든요. 이 탄원서 내는 시기에 같이 내도 되고 아니면은 준비 서면 이건 소장 냈지만 이 변론 전에도 준비 서면이라는 절차가 있어요. 이건 통상 피고들이 내는데 우리도 한 번 더 낼 수도 있어요. 요때 낼 수 있으니까 새로운 증거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 증거 잡을 수 있으면 많이 잡으십시오. 그게 판결금 올라가는 소리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 못 내서 걱정할 필요 없으니까 그런 건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뜻이고요. 자, 마지막 재판이 끝난 후 이겼는데 피고가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쩌죠? 자, 이게 그냥 쉽게 얘기해서 돈 없는 거지면은 피곤합니다, 진짜. 무슨 짓을 해도 돈이 없으니까. 근데 10년에 한 번씩 갱신해서 죽을 때까지 돈 받을 권리는 생기니까 언제고 또 개과천선해서 돈 벌 수 있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죽을 때까지 돈 받아낼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신 겁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상간녀, 상간남이 돈이 없으면 돈 받는 건 조금 피곤합니다. 자, 오늘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변호사님을 선임하시게 되면 드리는 그 상간소송 안내서 진행 절차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방송을 해봤고요. 언제든지 네이버 카페 외성 여기 있죠, 주소. 여기 오셔서 질문을 해주시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릴 만한 사항이면은 언제든지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알차게 준비해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날개였습니다.